그동안에 지방 회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계에서나 정계에서 꾸준히 인력 전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5월 19일 날 지방회계 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계 공무원 전문직 추진 방안으로 3년에서 5년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회계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경력 평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전문직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 업무에 대한 질의가 7천에서 8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에게는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을 개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산 운영과 결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상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1회에는 제주도가 대상을 받았고 논산시청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 방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5급 이하 회계공무원 전문 직위군을 지정 및 정보 제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그 회계 업무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교육 및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서 장기 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해서 회계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면서 경력 평점 우대와 전문 직위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그 1년을 초기할 때마다 0.02점씩 가산점을 줍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근무 기간이 1년과 4년에 따라서 월 7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그 공무원들은 이렇게 현금 출납원인 2년 이상 그 정보를 했던 것이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그 또 두 번째는 본청 회계과에서 사업소, 보조사업자 등 대학 사무를 통합해서 수행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인 농촌기술센터랑 소방서 같은 경우는 회계 담당자들 가운데 대부분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서 영부직, 소방직 공무원들은 이런 계약 업무를 할 경우에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 사고가 많이 잦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에 관련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건에 대해서는 본청 회계과에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계 공무원 소통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인데요. 이거는 2호조 메인 페이지에 보면 지식 정보 교육 커뮤니티 등을 개설해서 회계 관련 권한이 있는 회계 공무원과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로 문답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메신저가 5만여 명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채팅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호조 유지관리 홈페이지에 토론 게시판 신설하고, 두 번째는 실시간 메신저 채팅 개설해서 지자체 간의 영상통화 시스템 운영을 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회계 해남부는 예산 세무 업무 공무원들에게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공무원에게는 월 15만 원, 세무 공무원에게는 10만 원씩, 243개 기관에게 3,021명에게 36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세종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시는 용인시 예산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용인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 업무를 보면 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는 지급 수당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작아서 일을 선호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외로 또 회계 업무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수당받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회계 사례하고 공무원 시험제도인데요. 지방회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회계 전문학교를 2019년도에 상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 분야, 계약 분야, 재무회계 분야를 나누어서 회계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 담당자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회계 업무 교육은 2017년도부터 1년에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관리보고서를 2016년부터 그 자치도 특성에 맞는 수요에 맞춘 종합재정진단 모델을 운영을 하면서 맞춤형 재무정보와 각종 지표를 시의성 있게 생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재정관리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자치시는요, 재무정보 품질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서 제1회 회계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방이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3년 7월부터 복식국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회계과 재무회계팀은 결산 담당 공무원이 3명 가운데 1명이 5년 넘게 장기 근속 중이고 회계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계 교육은 연간 1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시군 결산 담당 공무원들과 토론회를 2005년 이후에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 회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구례구는 찾아가는 현장 지원단, 용인시는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구미시는 지방보조금 집산관리 및 감사 사례 교육 실시하는 등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공무원 시험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래 이거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10월 29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요. 보시면은요. 왼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5월 24일 날 시행했던 거는 행정직 재경, 회경, 세무, 관세,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회계 원리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부터 회계 직렬에서 회계 원리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 공무원 시험을 바로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제도로 사회과학 수학을 넣어서 6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직렬이 회계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유혜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셔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2년부터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항목으로 회계 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하는 거는 그동안 지금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2012년도 이후에 실시하던 방안을 공부하던 것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공무원 시험 제도 중에 지방 공무원은 가산점 제도가 있거든요. 국가직은 좀 폐지가 됐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등 9급과 7급에서는 1%에서 0.5%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 점수를. 그런데 직렬별로 또 적용되는 가산점이 있는데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 세무직, 보건직 이렇게 보면은 경찰직까지 보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보시면 경찰직을 보시면요. 경찰직 9급직에 보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5% 주는데요. 특이하게 전산세무 1급, 2급, 전산세무 1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2%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직에서 정산회계나 회계 이런 게 특별히 필요 없는데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증대 방안으로 국가 정부 공무원들 이제
재직주의 공무원들을 좀 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문직을 만드는 방안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회계 전문직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채용할 때 세무직렬 쪽에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무직 세무직은 9급이죠. 변호사 공인회계소 세무사 5%의 가산점을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9급이나 7급에 응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1차 합격자들에게 혜택을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1차만 합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2차도 응시를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운이 좀 따르지 않아서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그 회계사처럼 전문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1차 합격자들에게 1%, 2% 정도의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2급, 그리고 전산회계 운영사 1급, 2급, TAT 1급, 2급 정도 자격증이면 따기가 이렇게 대학생 정도가 돼야지 딸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2% 정도 가산점을 주면 정말 회계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쪽에 채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제도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처럼 회계 원리가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되긴 하지만 현행 공무원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회계학 시험 문제가 이제 기업 회계를 중심으로 한 재무 회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회계를 중심으로 한 시험 문제 비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별도의 정보 회계 시험 과목을 출제하는 방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요구 과목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관세직 예를 들어서 관세직 같은 경우는 9급에는 회계 원리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7급에는 아예 회계학이 없습니다. 7급 공무원이 오히려 더 회계 전문 이론이나 실기에 대해서 더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 약간 좀 아쉬워서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의 문제점으로 제가 이렇게 4가지를 내봤는데요. 회계 책임자 부재로 인한 중복 업무 가다인데요. 이거는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회계 업무에 대한 그 컨트롤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 다 계시긴 하지만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이해하고 이렇게 체계를 잡을 만한 분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되게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지만 결산서를 보면 뭐 적게는 2,000페이지, 많게는 5,000페이지까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공개를 해봐야 어떻게 볼 수도 없어요. 일반 민간인들은. 기업들은 저렇게 기업에서 저렇게 5,000페이지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계 책임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었으면 해서 올려봤고요. 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미숙입니다. 보직이 아까 5년 이상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해야 업무가 좀 능숙한 분, 한 분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 계속 있어서 순환보직에서 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안 강화로 이렇게 정보 교류인데요. 정부 공무원들은 서로 업무가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그분이 안 계시면 다른 분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고 자기 업무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런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도 아직도 기피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증대 방안으로서 이렇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계 전문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계 전문직 채용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할 때는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또 회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회계 교육을 아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 분석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요. 지방 회계 인력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은 지방 재정 전반이며 확대하면 국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지방 회계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은 실무자 측면에서의 동기 유인이 작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회계 인력 증대 방안에 확정해서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 시상을 통해서 회계 전문성 증대가 아니라 전문가 육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또 특히 그 문제 제기도 몇 개 하셨죠. 그 수당 문제, 전문 직렬 문제도 있었고,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자격증 시험이 있다는 걸 소개하면서 공공재정관리사를 이번에 인용하지 않은 게 좀 아쉬워서 나중에 토론하시는 분이 좀 홍보도 좀 하시고 확산하자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구본식 선생님 천안시와 관련해서 지방 보조금 관리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 보조금하고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에 하는 그 보조금인데 의외로 이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청 예산보고과에 근무하고 있는 구본석 회계사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하여 성과평가 외에도 업무 결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소중한 기회를 소개해 주신 강인정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양력입니다. 회계법인 다니면서 서울천안 주말 부부를 하다가 첫째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눈에 밟혀서 천안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키워놨고 해서 내년에는 개업을 할 생각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 개선안, 기대효과, 사례 마무리 순으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의는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부가 지원하는 재정성의 원칙으로서 회계상 통계목 기준으로는 총 12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경험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문제가 참 많은 항목들입니다. 한편 천안시 전체 보조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18년에 17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천안시 세출 결산액 약 1조 6천억에서 약 12.68%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안 소개에 앞서 지방보조금은 법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법으로 성과평가가 의무인 보조사업과 자율인 보조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운영 관점에서 보조금은 성과평가 대상 사업과 성과평가 비대상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화면의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팀에서 보조금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진행이 결정된 후 보조사업이 수행되며 마무리로 정산 및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천안시청에 입사후 개선에 집중한 부분은 빨간색 화살표인 위원회 심의,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 성과평가입니다.
입사 후 검토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먼저 보조금위원회 심의는 단기간에 전체 사업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모여 심의함으로써 적어도 제 근무 기간 동안에 감행 및 부결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적 절차에 거쳤습니다. 제 근무하기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의 경우 통장 지출과 증빙 대사, 증빙의 적정성 검토에 집중한 나머지 나무에만 집중하여 숲을 보지 못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모든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함에 따라 동일 사업에도 평가자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가 시 거의 모든 보조 사업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성과평가 업무는 요식행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선안입니다. 먼저 위원회 심의에 대한 개선안은 12명 위원을 전문성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 사업을 배당한 후 각각 검토하여 부결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체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의결을 통하여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상 양식과 관련하여 개선적 양식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시간 순서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의 지출 항목별 과대 혹은 과소 지출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산 양식을 개선하여 정산 시 사업 계획서의 항목에 따라 별도 소개를 정리하도록 하여 비로소 사업 계획서와 정산서의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집행의 항목별 비교를 통하여 예산과 집행의 상위 정도를 수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평가서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기준별 배점만 있어 각 평가 기준 점수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이 심하게 개입되었습니다. 개선안으로 먼저 보조사업을 일반 사업과 단순 사업으로 나누어 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일반 사업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배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단순 사업은 제3자 누가 봐도 단순한 사업, 예를 들면 불우아동 과일지원 사업, 수리계 보조금과 같이 증빙이 간단하고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 사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이며 일반 사업은 단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작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반과 단순의 부분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질 위주로 구분하되 애매할 경우 예산 법무과의 판단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된 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점수 부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계획대로 집행 항목에 예산과 집행의 항목별 차이에 대하여 절대값을 기준으로 차이율을 선정하여 차이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하여도 절감률을 선정하여 절감률에 따라 점수를 달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산보고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점 요인을 제시하여 감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식비, 간식비, 회의비, 업무 추진비가 주요 관심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통제 필요 항목으로 명명하여 예산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감점을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계획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평가 항목의 경우 정량적인 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항목으로 불가피하게 담당자가 추진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마다 적절한 평가 요소를 고민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계속 지원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하여 점수 부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정량할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정량하였으며 단순 사업의 경우 위 항목이 대폭 축소되어 생략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순 사업 성과평가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비대상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사업, 국제행사 등 예비군 구성 관련 운수업계 보조, 교육기관 보조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과평가 제외 사업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지자체가 유지 필요성 평가에 따라 유지 중단을 결정할 만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은 사업들의 특성이 상이하여 사업별로 관리상의 접근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해당 사업들에는 제너럴리스트인 공무원의 관리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스페셜리스트인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각 사업에는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번 발표에는 제일 논란이 많은 시내버스 관련 보조금으로 관리 운영상의 개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수사업법은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저희 천안시 조례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 결국 법령 조례상 명시적인 보조금 산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각각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과거 약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수익 보조금인데 다른 보조금과 달리 비수익 보조금은 철저히 버스 회사의 수익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협상에 따라 결정되어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가 관찰됩니다. 과거 천안시 시내버스 회사는 원가 계산 기관과 결탁하여 원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을 원가로 포함시키고 표본 조사에서 고의로 손실이 큰 노선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원가 보고서의 손실을 과대 계산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비수익 보조금은 보조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버스 회사가 공공성을 위하여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수익에 대하여 보조 금액이 연동되어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회계법인의 배상액 산정을 의뢰한 결과 비수익 보조금과 실제 회사의 손실액과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회사가 시청에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논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고 둘째로 그나마 잘못된 보고서조차 사용하지도 않아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조금의 결정이 오로지 협상에 따라 10억 더, 20억 더 혹은 회사는 연도별로 유류비가 많게는 50억씩 증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조금이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보조금이 주무부서의 전문성 부족, 예산 분야의 견제 실패, 버스 업체의 비도덕성, 원가 보고서의 최저가 나라장터 입찰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시단위 지자체의 상황이라는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선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기본은 당연히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결정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나라장터 최저 입찰로 발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이 결정되는 보고서가 최저 입찰로 발주되면 퀄리티는 당연히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시청 내부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체 작성을 하거나 해당 업무에 숙련된 전문가를 찾아 맡겨야 보고서의 퀄리티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 사업에서 투자자에게 보장될 이유는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 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윤 추구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적정 이윤이 얼마인지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큼의 이윤을 제시한다면 투자의 의향이 있는 대체 투자자를 구할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투자자 이윤은 9.73%입니다. 관공서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투자 이윤을 보장한다면 대체 사업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 원금 기준 연평균 25%에 달합니다. 4년이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정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향후 실적과 추정의 차이를 다음 예산에 차감한 반영하여 추정에 따른 오류를 보정해야 합니다. 개선안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성과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의 객관성, 효율성이 강화되어 성과평가 절차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과평가 비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논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기 개선안에 대한 천안시 사례입니다. 성과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2017년에 기존 절차를 분석하고 개선안 설계에 착수하여 2018년부터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도입하였습니다. 올해인 2019년에는 2018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로 각 사업을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2020년 예산 편성 시 미흡 사업에 대하여 최소 10% 감액,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하여 폐지 혹은 최소 30% 감액을 추진하였으나 추진 중 해당 사실을 보조 사업자에게 홍보가 부족한 뜻 사유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보조 사업 업무 중 보조 내시 및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고지한 후 2021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22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비대상 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 천안시청 입사 이후 주장해왔던 개선안이 2020년에 일부 제외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발주의 경우 객관성을 최고로 고려하여야 하는 행정의 한계로 나라장터 발주가 지속될 것이되 보조금 선정에는 협상이 아닌 보고서를 근거로 적정 이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추후 추정과 실적 차이가 향후 예산에 차가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개선안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성과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실무상 일반 대중인 보조 사업자에게 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평가자인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고평가의 유인이 존재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여도 정치적 사유로 인하여 평가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흡으로 분류되어 최소 10% 감액 처분이 타당한 사업이 오히려 다음 예산에 2배로 증액된 사례가 있는 등 담당자의 예상은 틀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과평가 제외 대상 사업의 경우 먼저 사업들의 공공성 때문에 관공서가 보조 사업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한계가 존재하며 또한 원칙적인 정책 추진 중 공공성에 피해가 갈 경우 단체장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진 차원에서는 논리적이며 원칙적인 행정보다는 잡음이 없는 행정이 여러모로 유리하여 넉넉한 보조금을 지급할 요인이 존재합니다. 상기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개선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학 기초이론인 사중손실의 존재입니다. 보조금의 재원인 세수의 경우 이론을 쟁수할 때 후생손실이 최소한 1.1원이 발생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 과정의 감시 비용, 확증 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보조금 절차의 개선안이 객관성 및 효율성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알파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입시시험, 채용시험, 대외심사 등 모든 분야에 이상적인 평가안을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 처분을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 구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상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지자체 단체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개선안들의 경우 단체장이 어느 정도의 표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꺼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지자체를 사랑하고 장기적인 지자체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상기 개선안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천안시청 예산부부과 박원석 회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발표자 토론자 다 앞에 와서 자리를 앉으시고 배정환 교수님은 PPT가 없으니까 논문 발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디지털 브레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뒤에 우리가 국가보조금이 붙으면서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이 붙어 있는 형식인데 아마 차세대를 개발하면서 지방 보조금하고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차세대 디지털 브레인 시스템 또는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뭔가 거기서 지금 지방비 보조금이 좀 이런 시스템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많이 또 마침 앞에도 한번 들었는데 세종시 버스 요금이 좀 싸다고 앞에 그 세종시 공무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미나게 이렇게 버스 사례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 화면 올리려면 앞에 저 회계공무원 전문성 그 슬라이드를 올려놓고 하죠. 누가 할 수 있나? 뭐 이런 화면보다는 뒤에 그 회계공무원 전문성 나가고 첫 화면을 띄워놓으면 뭔가 좀 근사할 것 같아요. 지금 토론자 다 앉아주셨으니까 쭉 이렇게 발표하고 한 토론 끝나면서 바로 방청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네. 제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 지출에 관한 연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제 연구가 시작했는데요. 일단 출산 장려금 지금 거의 모든 지방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출산 장려금 이 정부 지출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좀 놀랬던 건 저출산 정책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출 그리고 지방정부 지출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이 정부 지출의 효과성에 관한 그 연구가 사실 제가 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이 연구의 의의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출산 장려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검토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잠깐 검토를 해보면 이제 인구 정책 측면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인구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인구 조정 정책하고 인구 대응 정책이 그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인구 조정 정책은 이제 출산 조절 정책과 또 이동 정책으로 나뉘는데 출산 조절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을 출산 조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 정책은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처럼 그런 국내 이동 정책이 있고 이민 정책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국제 이동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응 정책은 이런 인구 조정 정책하고는 다르게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제반 사회 그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인구 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연구 검토에서 두 번째 파트인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1960년대에 그 학교 출산율이 6.0이었거든요. 근데 70년대에 4.0으로 떨어지고 80년대 2.84 그리고 90년대는 1.6 그래서 급기야 2018년 3분기 학교 출산율이 0.9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다른 서유럽 국가를 보면은 이 단계가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4단계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 논문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300여 년에 걸린 그 인구 변화를 우리는 60년 동안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최저 그 출산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구 정책 측면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대응 정책이나 조정 정책 중에서도 선택지를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지 결혼, 출산, 양육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보다는 통제나 조절 위주의 정책이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단기간에 성과는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중국,
한산화 정책이나 루마니아의 굉장히 통제적인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걸 보면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줘요.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로 커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구 변화 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보면 세계 인구 회의가 74년부터 10년 단위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조절 정책 위주가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주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삶에 만족하면 이제 결혼도 선택하게 되고 출산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선택지를 넓혀주고 여건을 개선시켜주면 출산 선택하게 되고 성장도 마찬가지고 억제도 마찬가지고 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초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제기로 돌아가면 그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그러면 이 유형으로 출산 정책 유형으로 인구 정책 유형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대응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조정 정책 중에서도 선택지를 넓혀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통제는 아니지만 그 장려 이런 조절 정책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연구 가설은 이런 출산 정책 장려 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가설로 이제 연구를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과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분석 대상은 243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통계 포털에서 시군구 합계 출산율, 광역시도 합계 출산율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는 첫 번째는 이제 특광역시랑 특광역도 간의 합계 출산율이 차이가 있는지 그걸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지방정부인 시군하고 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시군구 집단 간의 차이가 정부 유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출산 장려금 유무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술 통계에서 좀 유의미한 것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 검정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1개년도 차이인데 상당히 합계 출산율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인 서울특별시 이도 마찬가지고요.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최고이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 이렇게 수로 나타났고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림 3-1에서 보면 이제 점들이 위에 찍혀 있잖아요. 2개. 이거는 세종시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인 셈이죠. 기초지방정부인 경우는 이제 서울시 중에서 종로구가 가장 최저이고 해남군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재밌는 점은 중위수가 평균보다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상위 그룹이 적은데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이제 합계 출산이 굉장히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 통계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차이 검증한 분석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특광역시랑 광역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예측하시는 것처럼 광역시보다는 광역도가 합계 출산율이 높았고 이제 여기에서 아웃라이어가 세종특별시인 거죠. 그리고 시군구 간 합계 출산율도 정부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어요. 표 4-1의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출산 장려금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출산 장려금은
정부 유형에 의해서는 차이가 나지만 출산 장려금에 의해서는 차이가 없고, 그리고 출산 장려금과 정부 유형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단지 자치군이 출산 장려금이 있고 자치시가 출산 장려금이 없는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해석하면 자치구는 자치시와의 차이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도입할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유형의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굳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런 흐름에 차이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인구 학계 출산율의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학계 출산율의 차이는 인구 조정 정책,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군, 자치구에 비해서 시군이 학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제 특광역시가 광역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은데 이제 세종특별시만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걸 이제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도출해 볼 수 있었고,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줬던 아웃라이어를 몇 개 좀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해남군을 보면 해남군 같은 경우는 그 출산 장려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해남군으로 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이제 애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갈 때 되면 다시 주변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수 사례로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인제군, 증평군 이런 데가 아웃라이어였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여기에는 군부대가 있고 신혼부부가 많아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려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었고,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도 테크노폴리스, 굳이 대구 국가산업단지 이런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교육 정주 조건이 좋아서, 그리고 평균 연령이 여기는 41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세종특별시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출산 장려금, 가정 산후조리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 비율이 97%가 해당되고, 공무원의 경우 굉장히 민간 부분에 비해서 출산휴가라던가 유언 근무, 그리고 청사 어린이집이 잘 갖춰져 있고, 주거비용 같은 경우도 서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아웃라이어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한국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세종시가 보여주는 학계 출산율 정도로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아름다운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논의에 따른 논의는 이제 첫 번째는 국제적인 논의에서, 그리고 한국의 그 학계 출산율 흐름, 그리고 지금 차이 검정 이런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증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국제적인 논의에서처럼 개인이
자기들이 스스로 원하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대응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주 노동 시간이 평균 47시간 OECD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후대 출산인데요. 지금 서유 유럽이나 뭐 다른 여러 국가에서 프랑스, 특히 스웨덴, 영국 같은 경우는 후대 출산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런 후대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후대 출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물론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런 후대 출산의 제도화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학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포용적인 제도도 도입할 제도 가능성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문제제기인데 저는 들으면서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타임랩 제도가 시행되고 출산 준비를 하고 출산하게 되면 그 타임랩 이 시차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혼외 출산을 제도화하자. 미혼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토론의 시간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다 같이 하는 걸로 하되 이 지정 토론자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박미 교수님께서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를 이야기했는데 실제 아주 토론자를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부에서 실제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성조 부장님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통계센터 강성조입니다. 네. 우선 박미 교수님이 전문성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하게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사실은 공무원이 되기 전 과정인 공무원 시험부터 되고 나서 전문 직위, 교육,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계약과 관련된 계약 쪽 학회를 가면 또 계약 공무원의 전문성 증대 방안이 나오고, 또 공유재산 쪽 가면 또 공유재산 전문성 방안.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도 다 전문성을 키우자라고 하는 논의는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전문성이 스페셜리스트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면 제네럴리스트를 키우기 위한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페셜리스트를 자꾸 키우라고는 하는데 제도 자체는 스페셜리스트를 키울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제시하신 그 전문관제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이제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한번 재무결산, 정부회계학회니까 재무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243개 중에 전문 직위나 전문 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원이 한 30명에서 한 40명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따졌을 때는 20%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 전문성 키우자고 하는 얘기가 비단 이제 1, 2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서부터 나왔는데, 예산 반영을 통해서 수당을 더 주고 가점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제도화했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근만 갖고는 이제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냐를 이제 거꾸로 한번 찾아 올라가서 이제 제가 찾은 이제 결론은 또 중앙정부하고 다르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을 구분을 해놓을 때 크게 이제 행정직, 그다음에 뭐 분류 비중상으로 봤을 땐 사회복지직이 그다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직렬로 봤을 때 뭐 세무, 전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직렬의 정의를 이제 그 지방 인사 규정인가요? 찾아보면 직무의 종류가 뭐 유사하고 책임과 관련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이 회계는 어느 직렬에 속하는 것이 맞냐? 그 큰 범주의 행정이라는 직렬에 속하는 것이 맞냐? 그렇다면 세무는 그거와 다르게 빼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세무 직렬을 그 과거에 이제 새로 소수 직렬로 새로 만들었을 때 당장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부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직렬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특정 직급이 이제 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세무 직렬로 가려는 수요가 이제 상대적으로 확 줄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다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구조를 보면 일반 행정 위주의 분류 구조를 갖고서는 전문성이랑 신축성을 좀 제고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우월적 지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구조로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재경직이라는 분류로 예산과 기획 내지는 회계, 세무를 좀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좀 크게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회계를 전문성을 키웠을 때 내가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지 방향이 좀 제시가 되어진다면 다른 당근과 채찍이 필요 없이 전문성을 쌓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성 제고가 자칫하면 또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적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임장 박사는 출산 장려금 토론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회계학 박사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된다면 구본석 선생님이 지금 회계사로서 공무원 해보면서 사실 이런 좀 체험담도 한번 이야기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박사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주임창입니다. 일단 발표 자료에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10월 말에 개정된 부분까지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도 이걸 보는 것만으로 저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박명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경영학과의 회계학 수업을 가르치고 행정학과의 정보회계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두 학생들 두 분류를 수업하다가 느낀 점이 공통점은 전부 다 회계를 싫어한다는 거고요.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그 경영학과의 회계 수업은 사실 회계 원리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이 따라오지만 행정학과의 정보회계 수업은 사실 정보회계 수업 자체가 기초 수업이 아니라 회계 원리를 먼저 습득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거의 탄핵 수준으로 이제 강의평가를 두드려 맞고 제가 한동안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사실 행정학과에서 제가 회계 원리를 수업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다 정보 회계로 가고 있는데요. 정보 회계는 이제 회계 원리를 알고 있는 감가상각이라든가 부채, 분당부채, 연금 뭐 이런 회계 기본적인 지식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기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처음 보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아까 구급시험 보니까 구급시험에 회계 원론이 들어갔더라고요. 차라리 회계 원론을 기초로 이제 선행하도록 하게 한 현행 개정안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회계가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전산이 해주는 딱딱 해주는 것과 진짜로 저희가 판단해서 해주는 것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 책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 투입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회계처리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을 건데 현재 학습으로는 그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무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실무가 왜 회계는 특히 어렵고 힘드냐고 한다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회계 자체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 결선을 통해서 나오는 자산과 부채 즉 이 1년의 단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재무제표 작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회계 중간에 들어가서 사업 한두 개만 하면 아 이런 사업이구나 아 이 부서는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게 딱 파악이 되지만 회계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만 아 내가 회계를 한 번 해봤구나 라는 경험치가 쌓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로 그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기존에 제가 공유재산 재평가에 대한 그 연구를 참여했었는데요. 그것도 5년에 한 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5년을 해도 이 재평가에 대한 자기 경험은 한 번밖에 쌓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한두 번, 적어도 2번 정도의 모든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처리를 한 번 다 경험해봐야지 그래야 정말 전문가답다는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시가 지금 살짝 다른 얘기인데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향후 몇 년간 IT 기반의 막대한 IT 기반의 생활 IT와 생활 기반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는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세종시에 지금 이제 예산과 결산이 아마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는 어떻게 보면 재정은 일단 써야 되고 그다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쓴 걸 잘 기록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세종시에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안 나오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3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3년은 해봐야 하나의 경험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0년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본수 선생님은 지금 CPA로서 정부에 왔다가 이제 애 낳고 안정되니까 나가겠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정부를 낭만하니까 나간다고 하시는데 한번 좀 개인적인 경험 담당 한번 공무원의 회계적 전문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공무원의 어떤 그 회계 직렬에서 회계적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업무 경험상 이제 보조금 관리를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회사 관련해가지고 엄청 길었거든요. 교통과 이제 버스 주문 부서랑 이제 그 업무상 컨택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거의 뭐 네네 제 경험상인데요. 그 사실 저는 천안시청 다니는 게 대안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천안에 내려와야만 하는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그 CPA를 뽑는 데가 천안시청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안 없이 들어오는 게 있고 공무원으로서 이제 업무 경험을 이제 이야기해보면 사실 보수는 사실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거의 제 동기들의 거의 반 이하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는 좀 논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6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 to 6를 충실히 지키면서 이제 그 애를 지금 각각 2살, 4살, 2살 키웠다는데 그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성과를 하시는데 제가 그 조세정 연구원에 있을 때 우리 센터에 회계사가 5분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성 한 분이 회계법인에 있을 때 아기를 못 낳았대요. 우리 센터에 온 다음에 아기 셋을 낳는 걸 봤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그런 삶의 질은 보장이 되는 것이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 지방보조 나중에 발표자는 나중에 간단하게 코멘트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김성주 박사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솔직하시다라고 이제 느꼈는데, 천안시 자료를 드시면서.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도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미뤄 짐작을 하면 예산 법무과는 상당히 바쁘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예, 중심을 잡으시면서, 예, 교수님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뭐 어쨌건 지금 이제 그 지방 보조금의 이제 그 관리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발표 그 자료에 전부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하고는 다르게 관심이 좀 적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방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이 되면서 현재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보조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운용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치분권, 그래서 재정분권 강화되면서 향후에 뭐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재정분권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단계까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이 지방세 부분이 한 15.2조 원 정도까지 지방세 확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 보조금의 규모는 불보듯 뻔하게 상당히 그 규모도가 팽창을 하고 예산 규모 또한 같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강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지방 보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2014년도 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전에 민간 이전 경비 그냥 내버려 두던 민간 이전 경비가 지방 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일부 통계목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관심이 없던 것처럼 기존의 조례로 관리하던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최근에는 또 뭐냐면 예산 편성의 그 자치분권 강화를 해야 되니까 자율성이 강화된다를 해서 이 보조금 부분도 사실 좀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같은 경우는 현재 9개에서 7개로 줄어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사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상 또는 법률상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율성을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그 규모만, 범위만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이제 자율성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뭐 발표한 내용, 그 주제는 상당히 그 시적절하고 또 지방 보조금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세종시 찾아간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조금 비율이 한 7.58에서 2018년도에 6.17, 전국 평균을 봤을 때는 한 6.9에서 6.14에서 살짝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세종시를 특광형사가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단일계층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또 우리 발표자께서 천안시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천안시 보조금 비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가 한 9.05%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내려갔습니다. 7.64. 시평균을 보면 2017년도에 9.11에서 8.27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시평균보다는 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세종이나 천안이나 지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한 뭐 15%까지 가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발표자께서 운수업계 보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업계 보조 통계목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류를 할 때 통계목을 2014년도 말에 분류를 하면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목이라든지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선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석계 보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운석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적자 노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 손실 보상 용역을 실시하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관리다라고 해가지고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불관계에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다. 이 운송계 부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비근 육성 보조랄지 교육 보조 같은 경우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들이 사실은 정말 용도대로 사업 계획세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거를 제도권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운송계 보조, 예비군 육성 보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평가 대상 목에 좀 포함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자료에서 발표 자료에서 보면 예산 관련 문서가 평가에 대입을 해서 뭐 문서 수발에 대한 행정력 소홀할지 그 다음에 문서 분실의 우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보면 1차적으로 사업부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요. 2차적으로 예산부에서 메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외부 평가에 의뢰를 하든가요. 그래서 어쨌건 기준상에는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수도권을 망라해서 사실은 특히 도시군 같은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짙은데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라고 관계를 떼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우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청이나 시청을 벗어나면 형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실제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수 이상이 90% 이상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98%, 97%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평가를 실질적인 평가를 볼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약간 이제 발표 자료 내에서도 상치되는 부분이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100%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 이런 차원에서 합당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마무리 부분에서는 또 사업부서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잘 주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업부서 예산부서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부서 평가를 한다는 주장이 맞을 수 있는지 사실은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사업부서의 온정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고려를 재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과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성과평가에서 이제 지방보조관리 기준에서 성과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 3개분의 8개 지표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있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평가 지표랄지 항목을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조관리 기준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개선 대안에서 뭐라고 제시를 하셨냐면 그 계획 분야를 15점에 15점 그대로 두고 관리를 45점에서 25점으로 낮추고 성과 부분을 40점에서 60점으로 올려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와 제 생각과 정반대 입장이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요. 근데 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성과평가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가 있었는데 미흡 이하 사업이 나와서 10% 감액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 분야에 대한 부분이 60점이라면 전체적으로는 최종 결과에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걸 10% 감액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과 부분이 달성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언제 성과를 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응을 할 것이냐 지자체에서 요즘 반발의 우려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있고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있죠. 주요재정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요재정사업 평가 같은 경우는 성과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배점이 높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관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서랄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이 조금 아직은 높아져야 된다. 물론 단계적으로 배점에 대한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벌써 성과 부분에 대한 강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길어졌는데요. 얘기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중간에 좀 끊으려 했는데 워낙 이렇게 중요한 것들 얘기를 드려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도 조금 너무 표준화 획일화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쟁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승식님. 네, 소개받은 장신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쳤는데 좀 더 천안시청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버스 보조금 했던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분들 레포트를 봤는데 특히 그 화물차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갖고 오셔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하시나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다시금 그때 기억을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원정적으로 했겠구나.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라든가 혹은 엄격한 어떤 방법이 있었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공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분권 이렇게 되어지면서 특히 재정분권과 그다음에 이 자치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자율적인 김 박사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문제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지금 이제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들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 사각지대를 이제 좁혀 나갈까? 감시의 사각지대죠. 그게 이제 우리 그 행정학에서 우리가 고유하게 이야기하는 투명성,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지금 그 회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성과관리 시스템, 이렇게 다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만들어질 당시 혹은 그 무렵부터 우리 이야기 나왔었던 그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하고 같이 지금 맥을 지금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 보면은 제가 지금 한번 제도들을 이렇게 다시금 봤는데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거의 자율적으로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정수급자 신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되는 감사, 그러니까 상위단체 감사라든가 자체 감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회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저는 기본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크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것을 왜 그 사전 단계에서부터 막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는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아마 지방자치단체 여러 위원회에도 가실 거고 아마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가실 건데 최근까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각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심사를 해냈는지 이런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그 회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면서도 하나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방보조금의 이제 부정 사례가 나오는 그러니까 부정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과연 상급 단체 혹은 중앙부처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사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법 제도적으로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경세라든가 혹은 특별요금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측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상에서 우리가 지방재정호 그다음에 자치법에서도 있는 감사청구라든가 주민소속 주민소환제도 등을 좀 더 이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달 그 자체가 중요한 건지 혹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는 좀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성과를 관리할 것인가 피드백의 문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출산 장기금에 관한 쟁점을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론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애도 하나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저보다는 이제 우리 신동열 교수님이 토론하셔야 돼요. 어제도 2시간 동안 애를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손주 보시느라고. 자, 어떻든 이제 우리 배정학 교수님이 이 논문을 쓰셨는데 차관점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출산 장려금의 효과 이거 분석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결과 찾아낸 그 결과들도 프레시한 것 되게 많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정재희 장관님이 복지부 장관일 때 재정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 출산은 돈만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정, 돈, 뭐 소득 이런 것과 관련된다면은 그러면 재벌집 며느리들은 10명, 20명 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도 한두 명밖에 안 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도 있고 등등해서 이제 우리 배 교수님에 대한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옆에 윤석열 박사님 흥행을 해보니까 깨알같이 못 물어보는 저는 이제 이 논문과 관련해서 후속 연구와 관해서 몇 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